1941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은 지중해 영국군 요충지 크레타 섬을 공격한다. 이 작전에서 독일군은 최초로 공중투하에 전투지대에 투입되어 작전을 수행하는 공정부대를 선보인다. 이후 공정부대는 여러 전투에서 활약하며 특수부대로 주목받게 되는데, 공정부대 탄생 배경과 활약상, 그리고 현대와 미래 전장에서의 발전 방향은 무엇인가?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서는 하늘길을 통해 전쟁터로 향하는 공정부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채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무대로 한 영화 그리고 드라마를 보면요,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부대가 하나 있습니다. 적진의 후방에 침투해서 전선을 교란시키는 공정부대죠. 이 공정부대는요, 현대까지도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하늘에서 전쟁터로 향하는 정예군 공정부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임용환 박사님, 방종단 연구원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근데 저희 시작부터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공정부대라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께 제가 오프닝을 하면서 얘기했지만 저도 좀 낯선 단어예요. 공정부대, 공수부대, 공수작전. 아니, 여러 가지 이름들이 혼용되고 있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보통은 통상 이제 공수부대 이게 훨씬 더 이게 귀에 입에. 익죠, 네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공수부대 출발점부터 살펴볼 수 있는데요. 1958년도에 제1공수특전단이라는 부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때가 사실은 우리나라의 어떤 시작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공수부대, 공수작전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대는 미군의 이제 부대로부터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벤치마킹한 부대인데요. 그 미군의 부대가 제1특전단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영어로 이야기하면 이제 스페셜 포시스 그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다가 갈로 열고 에어본 갈로 닫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번역해서 오면서 에어본을 공수로 번역한 다음에 앞에 붙인 거죠. 그래서 공수특전단, 이 이야기는 뭐냐면 공수라는 것은 수단이고, 그러니까 특전이라는 말은 목적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수라는 용어는 부대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전 사령부 예하의 제1 공수특전여단, 이렇게 해서 공수가 남아 있는데, 이건 부대 명칭만 남아 있고, 그래서 이제 현재는 공수 대신에 공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공수는 틀린 거예요? 틀렸다기보다는 이제 그 용어를 시대 변화에 맞게 최신화시키는 과정에서 공정이라는 작전이 조금 더 적합하겠다 이렇게 바꿨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한테 좀 익숙해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뭘 공평하게 뛰어내려요? 왜 공정이에요? 공자는 하늘 공자고요. 네. 정자는 뭐냐면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공중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단순히 뭐 보낸다라기보다는 나아간다는 면이 훨씬 더 작전이라는 의미에 맞다. 그래서 이제 용어를 지금은 에어본이라는 영어식 표현을 다 공정으로 현재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작전 형태는 근데 이제 두 가지로 정확하게 교범적으로 분류를 합니다. 네. 공정 작전이 있고요. 공중 강습 작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중 강습 작전은 에어 어솔트 오퍼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됩니다. 공정 작전은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통상 이제 고정익 항공기를 사용합니다. 공군에서 사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수송기 뭐 이런 걸 사용하죠. 그래서 공군 수송기에서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려서 작전 지역으로 이제 낙하하는 그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중 강습 작전은 헬기를 이용합니다. 기동 헬기, 공격 헬기. 그래서 수단 차원에서 공군의 자산을 이용하느냐, 육군의 자산을 이용하느냐가 차이가 딱 대별됩니다. 부대도 뭐 여단, 사단, 분단 이렇게 해서 좀 더 하위의 어떤 전술 제대들이 사실은 공중 강습 작전을 규모에 따라서 다 합니다. 예, 그래서 수단,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어떤 제대에서 주로 하느냐,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 이렇게 따라서 공정 작전, 공중 강습 작전,
이렇게 해서 구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느낌상으로 이해하자면 하늘에서 비행기가 가는데 낙하산이 쭈르륵 뛰어내리는 건 공정작전. 네, 그리고 우리가 영화로 봤던 블랙호크 다운에서 헬기에서 줄 타고 쭉 내려오는 거는 공중 강습 작전 이렇게 이해해도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정확하게 이제 이미지상으로 이해하시는 거는 네. 그 표현이 정확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공정부대라는 것은 특정 지역에 낙하산으로 침투하는 부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 공정작전, 공정부대 개념은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이게 1차 세계대전 전후해서 이제 새로운 전장이 열려요. 그게 바로 하늘이죠. 항공기가 발달하면서 하늘이 전쟁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정말 무한한 상상력과 무한한 공포심을 줬어요. 하늘에서 적을 공격한다. 기가 막히잖아요. 땅에 있는 사람들은 피할 데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상상력이 이게 빗발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의 아이디어가 이게 실전에서 이게 만들어지려면 기술이 또 발전해 줘야 되고 또 그 기술과 어울려서 실전 이제 연습도 해야 되고 훈련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생각보다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항공기는 갑자기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아는 20세기 과학이라는 건 인간의 상상력을 뛰어넘어요. 그런데 조직을 운영하는 군인이라든가 훈련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이거보다 속도가 훨씬 늦다고. 그런데 엄청나게 이게 발달하니까 이게 언제 실현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가능할지도 모르겠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아이디어가 솟구치고 벌써 낙하산을 이용해서 적 후방에 내려오자라는 아이디어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생각보다 빨리 나와요. 이런 아이디어로 누가 먼저 제시를 했어요? 사실 딱 누가 먼저 했다고 하긴 이제 어려운데 실제로 1차 세계대전 중에 미군이 나중에 참전했을 때 그때 이제 빌리 미첼이라고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공군 장군이 있어요. 이게 원래 육군이었죠. 그땐 공군이 생기기 전이니까 이 양반이 그 독일군 요새를 공격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후방에다가 일개 대대를 낙하산으로 투하해서 보급로를 끊자라는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디어가 있어도 기술이 따라와줘야 된다. 그렇죠. 당시에는 일개 대대를 낙하시킬 비행기, 낙하산 이런 게 없었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전쟁 끝날 때까지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당시 기술력이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도 이런 아이디어를 낸 게 대단하죠. 현대적인 낙하산은 1912년에 러시아 과학자가 만든 거로 되어 있습니다. 오, 러시아도 생각보다 여러 가지 원천 기술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였었어요. 이 공중 아이디어에 가장 많이 투자한 나라는 독일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벌써 전에 항공기라는 게 생겼을 때 이게 뭔가 상상력은 자극하는데 중요한 건 여기다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당시 영국에서 2,500파운드를 투자하기로 했다가 이거 너무 비용이 세다. 그래서 포기합니다. 프랑스는 조금 투자하는데 47,000파운드를 투자했어요. 독일은 무려 40만 파운드를 투자합니다. 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공중전이 벌어지기 전에 공군에 대한 투자가 가장 앞섰던 게 독일이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독일의 나라는 프리드리히가 프로이센 세울 때부터 후발주자였고 좌우 전후의 영국, 프랑스 같은 강대국하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항상 군대에서의 효율성, 기동성, 전략,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다수의 적을 상대하느냐가 독일의 운명 모든 전술의 거의 강박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동, 공중전 이런 것에 대해서 투자를 빨리 하게 되는 거고 프랑스, 영국, 영국은 뭐 해군은 우리가 왕, 프랑스는 뭐 육군은 우리가 왕, 러시아는 병력은 우리가 왕 이런 거 있으니까 무슨 어떤 기발한 전술을 써서 이 전쟁을 복잡하게 하는 걸 더 꺼려하더라고요. 그때 기동전, 전격전을 준비하는데 전격전의 제일 문제가 가다가 달이라든가 운하 만나서 네. 멈추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벌써 거기다가 미리 공수부대를 투입해서 교량 이런 에로 지점을 점거하는 작전을 구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전격전 개념하고 맞춰서 공수부대들을 창설하기 시작합니다. 민철 씨도 알죠? 특전사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독일에도 이걸 부르는 이름이 있었대요. 특전사를. 팔슈름 예거. 기네요. 팔슈름 예거. 술 좋아하시는 분들 다른 거 생각하시나? 이런 이름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전통적인 이름인 건가요? 그렇죠. 팔슈름은 이제 낙하산이라는 뜻이고요. 예거라는 말의 어원은 원래 사냥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냥꾼인데
정의를 하자면은 결국은 이제 공중에서 항공기에서 낙하산을 타고 작전적으로 침투해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정예화된 보병. 그러나 소속은 공군. 네, 그럼 실제로 이 공정부대가 실전에 투입된 사례는 어떤 게 있어요? 잘 안 알려진 전투지만 굉장히 전술사적으로 중요한 작전이 벌어지는데 그게 이제 크레타 섬 공격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은 거의 특수부대보다 조금 발전한 형태의 거점이었는데 크레타 섬에는 아예 독일군 전 공수부대를 투입해서 이거는 잠시 버티는 게 아니라 섬이잖아요. 네. 그냥 들어가서 섬을 점령한다라는 개념으로 대규모 작전을 수행하게 돼요. 2차 대전에 크레타에서 이런 작전이 있었군요. 네,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모험적이었던 게 지상에서는 아무튼 공수부대는 오래 싸울 수가 없잖아요. 네. 중화기도 못 가져가고 이게 버티는 동안에 이게 주력이 가져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전 부대가 다 들어가서 점령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배로 상륙부대가 오긴 왔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이제 공수부대가 이거를 다 해결한다는 대규모 대담한 작전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럼 작전, 자,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먼저 이제 양측의 전체 병력 규모를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당연히 영국군이 더 많았습니다. 한 4만 전체 병력은 4만 1,000명 정도. 우와, 많았네요. 그러니까 영국군 15,000명에다가 뭐 네덜란드, 호주 이런 병사들에서 한 3만 1,000명 정도 되고요. 그리스 바로 밑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리스에서 이제 철수한 그리스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4만 1,000명이었고 이미 대규모 공정작전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고 독일군 같은 경우는 15,000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기 페로슈트라고 되어 있는 낙하산 부대가 한 만 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글라이더 750명, 그 다음에 이제 공항으로 수송해서 내린 병사들이 한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7공정사단과 5산악사단에서 약 15,000명 정도 병력인데 네네. 그 실질적으로는 15,000명의 독일군이 4만 1,000명의 영국 그리스군을 포함한 수비군을 공격하는 게 결국은 이제 이 크레타 작전의 큰 틀에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독일군이 정보에서 이 크레타 섬에 연합군이 한 5,000명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가정했고요. 아이고야. 두 번째 기습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8분의 1의 병력밖에 없을 거다라는 가정. 그리고 우리 작전을 모를 거라는 가정. 죄다 완벽히 잘못 생각했네요. 그래서 이제 첫날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크레타 섬이 이제 북부 지역에 낙하를 했는데요. 서부, 중부, 동부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5월 20일 날 아침 8시쯤에 서부 지역에 2개 연대 한 5,000명 정도가 낙하를 하고 그 다음에 오후 4시 한 15분쯤에 중부 지역에 한 저기 보면 1개 연대 마이너스 정도 한 2,000명 정도 될 겁니다. 이렇게 낙하를 하고 동부 지역에 또 한 1개 연대 플러스 규모 한 3,000명 정도 이렇게 첫날 낙하를 합니다. 그런데 독일은 기습이라고 생각했는데 영국군 준비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날에 굉장히 많은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독일이 깜짝 놀랐죠. 야, 작전 실패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이튿날 넘어가면서 다시 이제 독일이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좌측의 주요 지역이 말레메라는 지역인데요. 서측에 있는 주요 착륙 지점이 저기 비행장이 있었습니다. 독일 입장에서는 5,000명이 들어올라 그러면 비행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 비행장을 결국은 이튿날 확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뉴질랜드 그 당시에 대대가 그 비행장을 방어하고 있었는데 상급 부대와 의사소통이 잘못돼서 그 중요한 감제고지 107고지라고 있었는데 그걸 철수해버립니다. 그 틈을 활용해서 21일 날 낮에 독일군이 말레메라는 저 비행장을 점령하고 저녁 때 오산악사단 5,000명이 비행기를 타고 도착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도권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독일군이 계속 이제 병력을 정원하는 단계인데 앞에서 해상으로 상륙하는 부대들은 영국군 해군에서 실패. 그런데 26일 날 이탈리아군 3,000명이 들어옵니다. 이때는 영국 해군이 철수했습니다. 왜요? 피해가 해전에서 피해가 증가하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탈리아군이 3,000명이 이제 저 동부 지역에 들어오면서 주도권이 완전히 독일로 넘어가고 영국군은 서서히 이제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 북부 지역의 헤라클레온이라는 저 지역에서 해상으로 철수하고 남부 지역은 스파키아라는 지역에서 철수해서 이집트로 주력이 철수하고 하면서 결국은 이제 전투가 완전히 독일군의 승리로 종결되는 그런 작전이 전개됩니다. 피해를 크게 입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사, 부상, 뭐 포로 이런 거 다 합쳐보니까 실종 뭐 합쳐보니까 약 한 22,000명 정도가 지금 사실은 저 크레타 섬에서 영국군 그 4만 1,000명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철수를 했는데 나머지 절반 정도는 저기서 독일군과 전투해서 전사상을 당하거나 포로가 된 상태입니다. 괴멸이네요.
저 크레타 섬에 배치된 부대들이 정예 병력은 아니었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전투 의지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많이 뒤떨어지다 보니까 포로나 또는 이제 전 사상자가 영국군도 많이 난 걸로 보이고요. 대신에 이제 독일군 사상자는 전 사상자는 6천 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처칠은 한 15,000명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문제는 이 6천 명이 정예 병력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오랫동안 훈련을 시킨 정예 병력이라서 문제가 있었고 하나 더 고려해야 될 점은 저 크레타 작전할 때 영국군 항공기 피해는 33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독일군이 이게 대공포에 맞아서 284대가 항공기가 파괴가 됐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정예 병력이 손실됐다, 항공기가 많이 손실됐다 이런 걸 고려하면 전투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조금 재고해볼 여지가 재고라기보다는 좀 검토해볼 여지가 그렇죠. 있다고. 그리고 수송기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공중에서 싸우지도 못하고 이제 공수부대원들이 산화가 됐고 근데 아무튼 이렇게 돼서 정예 병력이 너무 많이 손상이 되니까 히틀러가 손해라고 생각했죠. 아까운 부대를 이렇게 쓰냐. 네. 그래서 공정작전을 중지령을 내립니다. 사실은 선고자였던 독일은 이때부터 공정작전이 끝나버리고 팔슈름에거는 그냥 최정예사단. 그래서 앞으로도 2차 대전사에도 굉장히 많은 활약을 하긴 하는데 보병 정예사단으로 활약하게 돼요. 자, 전쟁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었고 잃은 것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마어마한 노력과 연구를 거듭해서 만든 공정부대 이대로 끝나진 않겠죠. 과연 공정부대 어떠한 활약상을 보여줄지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크레타섬 전투를 통해 실전에 등장한 공정부대는 이후 여러 전투에 투입되면서 주목받는다. 특히 독일군 V2 탄도미사일 제거를 위한 연합군의 마켓가든 작전에도 공정부대가 투입된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의 주요 작전 요충지에 미국과 영국의 공정부대가 낙하한다. 하지만 막강한 독일군 전차부대를 마주친 연합군 공정부대는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하늘길을 통해 전쟁터로 향하는 공정부대 2부 많은 시청 바랍니다.